퇴직연금 운용 개선안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금융위와 지난달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해놓고 전날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당국이 P2P 투자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2P 업체들은 여전히 인터넷 통신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여부는 금감원과의 공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 제도인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20조 원 넘게 늘어나며 16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1%대로 2% 전후인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실질 가치로 볼 때 직장인이 쌓아놓은 원금도 까먹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던 퇴직연금 운용 개선 방안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무기한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 펀드인 TDF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주식 투자 대상국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인 TDF는 타깃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로 은퇴 시점을 설정한 뒤에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즉 자산을 공격적으로 축적해야 하는 투자 초반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펀드 등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식을 통해 은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어 보류됐습니다. 고용부에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TDF 전체를 다 그렇게 해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빨리 내고 싶은데 고용부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바로라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올 텐데 그때 확인해보면 되지 않냐는 말만 한 달 가까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마냥 검토할 게 있다는 메아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책임과 소통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더 검토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요.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기자님,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 실태를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93%로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1.88%에 불과합니다. 이는 예금 금리보다도 낮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아 노후 대비로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장기 투자라는 점을 잘 살려 주식형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활용해 은퇴 자산을 불려가는 미국의 상황과는 크게 비교되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 및 정책 실무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도 전환이 돼야 되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저금리 상황에서 이게 불리한 거다 이런 인지를 가지고 좀 더 약간 공격적으로 그런 인식의 제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도적으로도 일단 마련이 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니까 그 방향은 잘 잡힌 건데 그거랑 함께 투자자들도 좀 변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후 대비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선제적인 정책 개혁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엔 잠잠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 초 암호화폐의 정체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여겼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방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뒤늦게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규제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P2P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회사원 박기진 씨는 부동산 P2P에 투자해 연 10%가 넘는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세네 번을 사용하는데 이때마다 내가 투자한 상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처럼 박 씨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부동산 P2P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2P 상품이 증권이나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 앱이 아닌 간편결제 앱에서만 팔리는 이유입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P2P가. 부동산 P2P는 중소형 주택공급 프로젝트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산업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투자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손실은 물론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선도업체들의 경우 손실을 일부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는 늘고 있습니다. 업체 선두격인 테라펀딩 한 곳의 누적 투자액이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간편결제 앱을 통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성장세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20대 청년들의 이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늘면서 전체 이제 투자 캐파도 많이 증가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적인 금융으로 관심받은 P2P 업체들은 여전히 인터넷 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당국은 이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P2P 금융업을 허용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던 셈이지만 P2P 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생각은 여기에 멈춰섰습니다. 암호화폐처럼 이번에도 투자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뒤에야 당국의 뒷북 대책이 나와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지만 정작 삼성바이오 측은 오로지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받았다는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전한 말입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벌이는 공방의 핵심은 그동안 바이오젠이 콜옵션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를 변경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 측은 오늘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배경은 오로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 획득으로 에피스의 시장 가치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비용보다 커져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에피스의 시장 가치가 콜옵션 비용보다 커질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커지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의 실제 콜옵션 행사 여부가 아닌 가능성의 발생만으로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삼성바이오 측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는 공시를 통해 전날 바이오젠이 내달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히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여부는 금감원과 벌이는 공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로지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은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제압에 나섰는데요.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한창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표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3선 도전에 나선 박원순 후보의 첫 행보는 소상공인 민심 잡기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페이를 첫 번째 세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를 핀테크를 활용한 직거래 플랫폼으로 카드사와 벤사가 없어 중간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도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아파도 문을 닫고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를 73,886원을 지원해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애로 해소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4대 애로인 자금, 기술, 규제,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담팀을 만들어 개별 중소기업의 고충을 들여다보고 끝장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또 자기들 일이 바쁘다 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이 돈입니다.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맞춤형 지원 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문제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보험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연계해 나머지 차액을 서울시에서 내겠다는 겁니다. 또 안철수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인 청년 내일채용 공제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아닌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힘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공약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망 중립성 폐지 무효화 입법을 결의하면서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이 망 중립성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데이터가 빨리 가게 할 수 없고, 영세한 스타트업 업체가 돈을 덜 낸다고 해도 느리게 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G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오갈 텐데 망 과부하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통신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통신망 이용 비용을 소비자한테만 받는 거잖아요. 사업자한테 많이 받으면 이용자 요금을 좀 더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죠.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구조가 돼 통신비가 올라갈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돈을 낼 여력이 있는
기득권 사업자들이 더 유리해지겠죠. 스타트업이나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나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정부는 망중립성에 대해 현재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해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원화대출금과 원화예수금 비율인 예대율 산정 때 가계부채에 기존보다 높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예대율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장 가계대출을 줄이기 어렵다 보니 은행들은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을 쏟아내며 예수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직장인 우대 상품을, 신한은행은 프로야구 KBO 리그 예적금을, 또 KB하나은행은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축구팀 선전을 기원하는 특판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금리는 2% 중후반부터 3% 초반까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판 정기예금도 출시했습니다. 예대율은 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들은 이를 100%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예대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돼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잔액에 변화가 없어도 가중치가 늘어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은행에 부담을 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취지지만 당장 가계대출을 줄일 수 없는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통해 예금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5대 은행의 예수금 증가 규모는 이미 30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 한 해 수준에 맞먹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예수금 규모가 약 12조 원 늘어 4개월 만에 지난 한 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5조 원 증가해 이미 지난 한 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은행이 약 6조 원, 신한은행이 약 3조 원 늘었습니다. 4월까지 누적 집계가 나오지 않은 KB하나은행의 증가 규모도 2조 원은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내년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어떻게 공개한다는 건지, 공개하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증권부 김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1962년 외환시장이 문을 연 지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공개 범위는 외환당국,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거래로 공개기간 중 발생한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거래 내용만 발표됩니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개입 내역은 6개월 단위로 발표하고 내년 12월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하기로 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공개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IMF와 미국은 우리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에 한 번 작성하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5차례 연속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고 올 4월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F도 지난 2016년 한국연례협의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고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재차 권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합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 조건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개입 내용 공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까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네, 우리 정부는 그간 원화가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시점과 개입 규모를 알면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이 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외환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2번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주기를 6개월로 잡고 모든 매매 내역이 아닌 순매수 내용만 공개하기로 한 점도 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수준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은 만큼 추가 공개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통화 스와프 등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를 하게 되면 환율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공개로 노출되는 내용이 매달 발표되는 외환부 유액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줄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극단적으로 줄일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배구조 개편과 노조 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업계는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입자동차협회와 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93,3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 판매량은 50만 7,978대에서 49만 3,997대로 2.8% 감소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둘로 쪼개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오는 29일 예정된 모비스 주주총회에 주주들의 찬성을 호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혈세 8천억 원 등을 수혈받은 한국GM은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경영정상화 설명회 등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품 개발과 판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판에 이 같은 악재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1,000만 원 할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배구조 개편 표 대결에서 현대차그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노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국산차 업계의 전망은 당분간 어두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등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땅콩 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의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 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이 9주 연속 하락하면서 매매 대비 전셋가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가율은 약 4년 4개월 만에 60% 선이 깨진 59.83%로 매매 가격은 안정돼 있는 데 비해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셋가율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9.4%로 미국보다 30%포인트 이상 낮고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상장사의 직원 연봉 상승률은 평균 2%대 중반 수준이었지만 네이버는 20%에 육박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직원은 무려 19.8% 올랐고 여자 직원도 14.7% 인정됐습니다.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